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시장 키포인트를 보면 미국 시장의 반도체와 IT 반등이 핵심으로 지금 떠올랐죠? 네, 반도체와 IT. 반도체와 IT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성장주의 대표적이다. 어떻게 보면 향후 경기 침체가 올 상황에서 가장 성장주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미국 시장 자체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로 이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바닥에 깔려있는 반도체와 IT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1차 상승을 마쳤는데 추가로 상승할 것인가 이 의문은 남지만 일단은 가장 매력적인 게 IT와 반도체입니다. 들고 가셔야죠. 이제 시장의 관심은 CPI가 아니라 경기 침체의 수준과 강도이다. 올 4, 4분기 그리고 내년 초에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할 건데 이 침체 수준과 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강할 것인지 약할 것인지 만약 약하고 소위 말해 소프트 랜딩을 한다면 주가는 살짝 쉬었다 내년 초에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이 나는 이 부분에 배팅을 하고 싶다. 그래서 현재 주식은 반등 분위기에 연말 소비 시즌에 내년 기대감에 이 세 가지가 선반영이 되면서 산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1차 산타 랠리가 끝난 거죠. 이제 본격적인 산타, 2차 산타 랠리가 올 것인지 아니면 역시 다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을 꼬꾸라뜨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싸움이다. 하지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돈이 주식 말고는 갈 데가 없다. 부동산은 이미 망가뜨려져 가고 있고, 그렇죠? 채권 시장도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을 사자마자 족족 터지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자금 시장의 뒤안이 될 수 있는 건 주식 시장이다. 여기에 이제 FTX 이제 우리 코인 가상화폐 시장이 그 거래소가 망가뜨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는데 다행히 R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이 서로 벽이 확실히 서 있으면서 이들에 대한 시장 전이는 오히려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대 역으로 코인 시장의 망가뜨림은 우리 같은 R 주식 시장에 큰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면도 주식시장 현재 강세의 원인이 되고 하나의 원인이 되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은 2600까지 가볼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시장의 결론이죠. 한번 내용 다시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다우는 0.1%, 나스닥은 1.88, S&P는 0.92, 나스닥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가 106.42까지 하락을 하면서 킹달러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반대로 아시아 이머징 시장 통화나 유로, 다음에 영국 파운드와 일본 엔화, 중국 이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 통화가 강세라는 것은 돈이 그 나라로 들어오고 외야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 돈들이 전부 주식 채권을 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핵심은 워낙 강세와 외국인 자금 유입이 동시에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선순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반등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반등이 1차 끝난 상황인가? 아니면 2차 반등이 한 번 더 있는 것인가? 이 반등의 수준을 가늠해 보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반등의 수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 10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주요 지수의 그 반등 강도를 나타내는 코스피가 약 12.34, S&P가 약 8.54, 나머지 뭐 코스닥 상하이 뭐 이런 종목들 우리 코스닥 상하이 그다음에 또 하나 뭐죠? 나스닥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코스피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S&P가 그 다음이고 나머지 코스닥, 나스닥, 상하이가 몰려있는 수익률이 비슷해 있는 5% 근처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코스피가 다른 어떤 글로벌 주식시장보다도 가장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제일 핵심 코어인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하고 이건 이미 알고 있는 두 번째 그 이유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면서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두 번째 키워드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안에서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사는 것이냐 이렇게 요약을 간단히 좁혀서 생각을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뭔가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제 기존에 이 그래프를 정말 많이 사용했는데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후에 이제 과거에 보니까 2000년도를 보니까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그 다음에 밑으로 기어버리면서 전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지금은 이 구간, 1번 구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동안 금리를 지속적으로 오르니까 주가가 박살이 나다가 이제 CPI가 어느 정도 잡히고 긴축 강도라든지 긴축 수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거다, 연준 픽업이 있을 거다 하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과정을 걸친 후에 과거 2000년도 IT 버블 때처럼 금리 주식시장이 망가질 거냐 아니면 그때와 달리 주식시장은 또 반대로 올라갈 거냐 이 가름세가 있는데 결국은 기업 실적이 모든 것을 다 지고 흔들더라. 기업 실적을 다른 말로 하면 경제 침체의 수준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향후부터는 경기 침체의 수준, 강도, 그렇죠.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기업 실적들이 계속 하향 조정되어 왔는데, 기업의 EPS들이, 그 다음에 기업의 매출액들이, 기업이 인플레이션을 가격을 전가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건지, 어떤 섹터로 또 가는 건지, EPS가 올라가는 건지, 이런 부분에 추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싸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 코스피는 바닥에서 15% 상승을 했습니다. 2178까지 찍다가 2483까지 올라왔는데 1차 상승은 일단 끝났죠. 살짝 끝났다 볼 수 있는 거 어떤 분은 2600까지 가는 게 1차 상승의 하이라이트다, 맥스다, 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2600까지는 이번 상승장이 밀어 올릴 것이다 라고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더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 어쩌면 3000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좀 과하고 2800도 좀 가는 것 같고 2600까지 시장은 밀어 올릴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아직은 팔 때도 아니고 8분 응선, 7분 응선을 넘었다. 하지만 10분 응선까지 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 템포 죽이면서 매도를 해도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급추를 보면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개월 동안 5조 2천을 샀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으로 밀어 올리는 그러한 장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2천억 정도밖에 사지를 않았죠. 네, 개인들은 5천억 정도 팔고 돈이 코스피로만 몰려드는 독특한 상황. 코스피로만 몰려드는 이 상황을 차이나 런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두 번째 질문 시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우리들의 주식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상승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서 2600까지는 갈 것이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단순한 결론을 냈죠. 그러면 두 번째, 이 2600까지 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상승 모멘텀은 차이나런인데 추가로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들어올 것인가? 지금 시장은 추가 자금 유입 규모는 15조에서 20조 정도가 될 것이다. 이제 5조 정도 들어왔는데 향후에 10조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 상황. 이게 정말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차이나는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면 일단 2600은 가볍죠. 그 다음 2800, 3000까지도 돈이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 일단 차이나론의 속사정을 한번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론은 외국인 순매수 차이나론으로 전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10월 이후 외국인 투자가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5조 2천억 가량을 샀죠. 아까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 자금 들어온 거 보셨죠. 시진핑 3연임에 따른 미중 갈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라는 점에서
글로벌 투자가들이 중국 비중을 줄이고 한국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의심이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한국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본 규모는 15조에서 20조, 지금 5조 들어왔다는 거죠. 반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그러한 부정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벤치마크 변경이 아니라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면 중국을 매도하고 한국을 매수하는 양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코로나 정책을 슬며시 포기하는 경우 차이나 자금의 한국 유턴은 어느 정도 마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좀 줄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도 15조에서 20조, 지금 5조가 들어왔는데 향후 10조가 더 들을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상황, 그러한 논리도 있다는 거죠. 앞에서 G2가 정책적으로 부닥치고 미국의 지속적인 공격이 중국의 목줄을 잴 것이다. 이런 불안정 상황에서 중국에 머물러 있던 IT, 특히 성장주에 들어갔던 돈들이 한국으로 해서 한국과 대만에서 빠져나와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한국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의 가장 핵심이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맞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코로나 정책의 변화를 하고 있는 이 변화는 양날의 칼이라는 거죠. 양날의 칼은 뭐냐? 코로나 정책 변화로 중국이 문이 열리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중국 의존하는 수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하나. 두 번째는 외국에서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한국으로 생각만큼 적게 들어올 확률. 이 두 가지가 양면의 칼이라는 거죠. 따라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중국에서 코로나 정책 변화로 인한 수혜보다는 G2 싸움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을 불안케 보는 자금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 의한 돈이 더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이제 미국에서 선거가 거의 민주당의 승리, 상원의 승리로 나오는데 이렇다면 민주당의 바이든의 중국 밀어붙이기 정책은 지속적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래 갈등은 끝나지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차이나에서 빠져나오면 추가로 더 빠져나올 확률이 확실히 더 있어 보인다. 내년에는 중국에 대해서 더 올해보다 더 전략적이고 더 합리적인 전략을 가지고 중국 목을 잴 것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추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는 다양한 경로로 한국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먼저 외국인 자금 유입이 제거되면서 한국 금융시장 수혜가 기대된다. 외국인들 한국을 중국의 프락시로 인식이 간다는 프락시라는 거 유사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중국과 지리적 금접도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중국의 IT 기업들을 공매도로 칠 수 없을 때 한국에 와서 IT 기업을 중매도를 치면서 중국 프락시했지라는 모습을 제가 삼성전기 예를 2017년 삼성전기 예를 가지고 이야기해 드렸죠. 폐쇄적이고 정책 불활성이 상존하는 중국 대신 한국을 투자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위안화 달러 환율과 주요국 통화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이 가장 밀접한 중국 위안화 움직임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서 매도를 치고 싶어도 중국의 경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공매도를 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한국에 들어와서 유사한 기업을 찾아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러한 예를 들어 오포, 비모, 샤오미 같은 데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에 있는 기업, 삼성전기 같은 애들을 공매로 막 무작정 치면서 박살을 내는 케이스가 2017년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프락시에치인데 이것에 대한 그 관계 연관성이 높았는데 이제 중국이 코로나 정책의 변화를 일으킨다면 이제 개방으로 가서 코로나 정책을 열어놓고 리오픈으로 나오고 경제를 또 활성화시킨다면 여기에 그동안 눌려있던 종목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국이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다면 안정적인 모습으로 살짝 더 변화가 한다면
중국에서 빠져나온 차이나는 또 오히려 들어오는 게 좀 줄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 움직임, 이거 상하이 지수 움직임이죠. 7월 1일부터 지금까지인데, 예, 우리나라 상하이는 마이너스 8.86 정도, 코스피는 7.70 정도, 약 6개월간의 모습에서 서로 달라진 모습이 나타난 거죠. 10월부터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이 훨씬 더 수혜를 많이 보는 그러한 상황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돈이 빠져나오고 있는 거. iShare, MSCI 코리아 지수는 살짝 올라가고 있죠.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홍콩에서 상하이로 들어가는 자금들은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죠. 반대로 상하이에서 홍콩으로 빠져나오는 자금들은 계속 늘어나는 모습. 돈들이 확실히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모습, 빠져나와서 한국으로 가고 있는 모습은 한국과 인도로 가고 있는 모습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이런 의심을 하죠. 좋다. 중국이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문을 닫아놨다가 열어놓는다면은, 그리고 이제 시진핑 3년임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들이 수출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이 이 바닥을 쳤을 때 이것을 끌어올려서 인민들의 불만을 이제 감소를 시키고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또 수혜주가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가별 대중국 부가가치 수출의 GDP 대비 비중을 보면 한국이 가장 높죠. 네, 한국, 아세안, 일본, 유로존, 미국. 그래서 한국이 중국이 뭔가 개방화 그리고 코로나로 이 정책을 묶였던 것들을 클로즈된 것들을 오픈화 시킨다면 한국이 가장 유리한 측면. 이것은 양날의 칼 중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렇죠? 두 번째 요인은 이 반대편에는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자금들이 한국으로 빠져나오는 것들이 좀 줄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다면 외국인들이 코로나와 G2 분쟁, 원래는 G2 분쟁 때문에 빠져나왔는데 거기에 코로나로 그냥 모든 것들을 닫아버리는, 대표적인 애플의 정조 공장 같은 것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빠져나왔는데, 이제 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열어놓는다면 서서히 빠져나올 확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속도와 수준이 좀 약해질 확률, 이건 이제 양날의 칼 중에 반대편에 있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위엔화를 움직여도 7.3위엔까지 올라갔다가 7.1위엔까지 엔화가 강세로, 위안화지 엔화가 아니라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돈이 확 빠져나오다가 이제 조금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좀 줄 확률,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생각만큼 반등의 강도가 약해질 확률, 이 측면을 봐서는 그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좀 좁혀서 G2의 갈등으로 인해서 빠져나온 자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우리가 밀어놓는다면, 코로나에 대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중국이 개방 쪽으로 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요인에 대한 섹터, 우리가 투자할 만한 섹터는 뭔가? 대중국 수요 비중이 높은 IT, 화학, 전기장비 업종의 수혜가 가장 전망이 된다. 예, 지난주 금요일은 이제 리오픈에 관련된 카지노, 여행, 엔터 뭐 이런 종목들도 뜨고 치고 올라, 특히 카지노 종목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중국의 코로나 정책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전략상의 수혜 종목이 아닐까. 일단 IT, 화학, 전기 장비가 가장 수혜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국가별 대중국 부가가치 수출의 GDP 비중에서 컴퓨터라든지 화학, 전기장비, 화학 관련된 물, 이런 것들이 가장 그 나라 GDP에서 중국과 교역에서 높은 GDP에서 구성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동안 눌려 있었는데 다시 개방화 된다면 가장 먼저 이 부분이 수혜를 얻을 것이다. 컴퓨터, 전기장비, 전자제품, 화학, 고무, 플라스틱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돈 들어오는 것도 반도체, IT 가전, 화학, IT 하드웨어, 상사, 자본재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들이 확실히 볼 수 있죠. 네, 반도체가 가장 큰 핵심이다. 이제 송명섭 이제 하이증권이죠. 네, 하이증권 애널리스트에서 반도체 애널리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업황이 돌았을 때는 글로벌 경기가 돌아서야 된다. CPI가 낮아지고 소비가 늘 때에 반도체는 돌아설 것이다. 지금 바로 그 터닝 포인트에 반도체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리슨 케어풀리 해봐야 될 좋은 어떤 인사이트다. 이렇게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질문은 향후 CPI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번 CPI 발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주거비죠. 주거비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CPI가 그래도 7.7까지 다른 부분이 빠져서 내려왔는데 향후에 주거비 안정이 가장 중요한 CPI가 추가로 하락할 그 요인이기 때문에 주거비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제가 지난 10월에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 이야기했는데 미국 CPI 지표를 100으로 놓고 본다면 식료품 관련된 게 14%를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가 7.4%, 코어 CPI가 한 21%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핵심 재화 물가가 20.9%, 핵심 서비스 물가가 57.7%를 사이에서 100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핵심 서비스 물가 부분이 지금 이 미국 CPI 하락의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핵심 서비스 물가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주거비가 32.4%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임차료가 7.6, 거주지 외 숙박비용이 1.0, OER, 자가 주거비가 23.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 CPI를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자가 주거비 OER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2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OER이 대체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틀리게 OER이라는 독특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죠. OER은 뭐냐? 만약에 누군가 오늘 당장 당신의 집을 임대하려고 한다면 한 달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면 임대가 될 것인지를 묻는 항목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항목인 거죠. 그렇죠? 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할 때 평양 바이어스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특히 금리 인상 시기와 주택가격 하락 시에 이러한 편향이 바이어스가 강해지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집 주인들은 금리가 떨어져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는 일반적으로 임대료를 낮게 답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서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는 오히려 임대료를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충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이 질문 전체 그 지수에서 몇 프로를 한 23. 몇 프로였죠? 다시 한번 보면 23.5%를 차지하는 이 질문. 내가 내 집을 지금 임대료로 냈을 때 얼마를 받고 싶냐? 이 질문이 전체 CPI 23.5%를 차지하는데 금리가 상승하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는 더 높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금리가 하락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찾으면 좀 가격이 부르는 그 지수가 좀 떨어질 건데 현재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차료와 나머지는 좀 떨어지고 특히 운송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들이 떨어진 거죠. 또 중고차 가격도 떨어지면서 상당히 안정을 찾는 요인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자가 주거비가 안정만 찾은다면 이 부분만 안정을 찾은다면 지금 7.7% CPI가 더욱더 떨어진데 가속이 있는 거죠. 올라갈 때도 가속이 에스컬레이팅 되지만 내려갈 때도 에스컬레이팅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CPI는 한 번 꺾이면 더 무섭게 꺾인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우리 CPI가 7.7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코어 CPI 기여도를 보면 주거비가 2.9, 7.7 중에서 2.9가 주거비에서 나왔다면요. 운송 1.1%, 메디칼 0.5, 신규 차량 0.4, 중고 차량 0.1, 의류 이쪽은 전부 빠졌다는 이야기죠. 네, 주거비가 2.9, 7.7에서 2.9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CPI 상승의 높은 수준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주택가격이 안정이 찾으면 이건 떨어진다. 그래서 일단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기준금리도 떨어지고 모기지 금리도 떨어지고 은행 대출금리도 떨어져야만 이 부분이 떨어질 수 있다. 금리의 영향, 주택가격 안정과 가장 밀접한 강도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투자 전략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2600까지 간다. 견뎌라. 2600까지 간다. 견뎌라. 약간 지속적인 고를 외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번 썸머랠리 1차 썸머랠리 핵심은 성장주로 기결이 될 것이다. 성장주로. 영업 환경 악화로 순이익이 줄어들고 고금리 환경에서 기업들의 잉여현금 사용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 자사주 매입에서 부채 상환으로. 또한 자사주 매입이 된 세금 분담도 생겨 자사주 매입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주가가 오르기 힘든 거죠. 과거 어닝 리세션 시기의 증시 흐름은 대체로 부진을 했다는 거죠. EPS가 전년 대비 감소 전환한 초기에 주가 지수는 하락으로 주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닝 리세션 강도에 따라서 주가 지수 하락폭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EPS 증가율의 저점이 명확해진 뒤에야 주가 지수의 유의미한 반등이 시작됐다는 거죠. 지금 EPS 증가율의 저점이 거의 바닥에 와 있다. 이때부터 주가 지수가 반대로 유의미한 반등이 시작됐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닝 리세션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EPS 증가율이 바닥에 어디일지 지금 불확실하다. 하지만 비교적 명확한 것은 성장주의 상대적 강세가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따라서 EPS 증가율이 바닥이 너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정도만이 올 7월부터 EPS 어닝이 이제 계속 날라지기 시작, 6개월간 지금 날라졌는데 이 정도에서 기업들의 EPS는 바닥을 찍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주가는 그때부터 반대로 유의미한 반등이 시작되는 과거의 경험을 꼭 기억하시고, 그때 이 반등의 핵심에 뭐가 나서느냐? 바로 상대주적으로 성장이 이제 목말라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EPS가 계속 바닥을 찍었다는 것은 그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나 주식시장 상황이 성장주들이 박살이 났고 경기가 침체 상황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따라서 역으로 이제 경기 침체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성장주에 대해서 목말라고 갈망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그 첫 번째가 반도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장주의 경우 경기 하강이 시작되는 후퇴 국면에서는 부진하지만 수축 국면에서는 뚜렷한 상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경기가 이렇게 하락해서 수축이라는 것은 옆으로 더 빠지지 않고 응축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죠. 수축 과정.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S&P 500 EPS 모멘텀을 기준으로 보면 4분기가 수축 국면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4분기가. 2008년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어닝 리세션 초기에도 S&P 500 대비 성장주는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가치주와 비교하면 성장주의 상대 강세는 더욱 뚜렷하게 확인이 됐다. 다음 주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들은 낙폭이 컸던 인터넷, 반도체, 헬스케어를 제시한다. 할인율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낮은 밸류션에 있는 성장주들의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주도 우리가 추천 종목에 좀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관련 인플레이션 감축과 IRA 수혜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금요일날 풍력 이런 종목들이 뜨기 시작한 거죠. 이제 네바다에서 확실히 민주당이 승리를 잡았기 때문에 51표, 부통령 포함해서 51표가 됐기 때문에 IRA 입법 같은 것들의 추진은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원에서도 204대 214인가 11인가 되는데 218표를 얻어야만 확실히 과반수인데 7표가 남아있는데 계속 민주당 의원들이 선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결론을 한번 봅시다.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며 추가 상승의 에너지를 제공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바닥에서 약 15% 아까 상승했다고 이야기했죠. 충분한 1차 상승을 마친 상태이나 주식시장 이외에 다른 자본 섹터로 돈이 갈 여유가 전혀 없어서 주식시장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돈이 많이 시장이 긴축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이 돈이 이제 부동산으로 가겠습니까? 채권으로 가겠습니까? 물론 채권으로 지금 단기자금으로 채권을 가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가 지수가 2,400을 통과하고 2,500을 통과한다면 다시
어떤 그 중간지대 단기 자금에 머물러 있던 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넘쳐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코인 시장이 박살나면서 주식시장 이외에는 뭔가 매력적이고 미래의 성장과 자기 수익을 보장해 줄 섹터가 그런 자본시장이 없다는 그런 자본 그 빠찡코가 없다는 거죠. 자, 시장이 2,500을 통과한다면 시장은 2,600까지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지속 보유를 추천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문제는 늘 말했지만 그렇다면 섹터와 종목이죠. 뭘 사야 되느냐. 17일 빈살만이 올 때까지는 네옴시티는 사고 오면은 이제 팔아야 됩니다. 수소도 이제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빈살만이 왔다 가면 팔아야 돼요. 제가 어제 그 외신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네옴시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국에서는 빈살만이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는데 117조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자기 나라 혼자 할 수는 없죠. 타국의 힘이 필요한데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저는 이 네옴시티 큰 호랑이를 그리다가 작은 고양이를 그리고 말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드림으로 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빈살만이 와서 뭔가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 하면 그때 팔아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바닥 털기를 하고 있는 반도체와 IT도 지속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다음에 진바닥을 치고 기술적 반등을 수급 측면에서 모색하면서 반등의 선봉에 서고 있는 누구? 네이버와 카카오그룹 쪽. 이 종목을 사야 되느냐? 굉장히 머리 아픈데 저는 네이버는 일단 20만 원, 25만 원까지 보는 사람들인데 20만 원 정도까지는 팔아줘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카카오도 이제 슬슬 더 올라오면 조금씩 팔아줘야 될 영역인데 바닥으로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번 주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기가 정한 목표 가격이 오면 조금씩 팔아줘야 된다. 더 이상 올라가는 힘이 좀 붙여는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 최근에 이제 금요일 보니까 니오픈 수혜주들이 다시 치고 올라와 항공, 여행, 카지노,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강력 매수 및 보유를 지속 추천을 하고 있다. 목표 수익률은 지금 사서 15%다. 15% 오면 또 30% 줄여야 되죠. 이것저것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없고 종목 피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반도체 ETF, 2차전지 ETF, 그리고 코스피 고버스 ETF 정도를 사서 목표 수익률 ETF는 10%만 잡고 올라오면 또 반은 이익 실현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 이 정도가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2,400인데 2,600까지 갈 것이다. 이번 주에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 끝은 아니다. 연말이 가까울수록 미국 소비 시즌과 민주당의 승리, 주식 바닥 탈출 이런 것들이 얽히고 속해서 한 번 더 추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2,600. 우리나라는 반도체, IT를 중심으로 올라갈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들은 올라올수록 좀 줄여줘야 된다. 네옴시티도 좋지만 빈살만 오면은 줄여야 된다. 아셨죠? 반대로 리오픈 수혜주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항공, 여행, 카지노와 같은 종목들. 자, 네, 이번 주는 뭐 그렇게 어려운 모습은 없네요. 가장 큰 적은 단기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물량과 그 세력들과의 싸움인데 2,600까지는 팔지 말고 기다려라.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제부터 10%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를 응원하며 대박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지지하고 열망이 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제 이제 구독자 수가 3,000명을 넘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딱 1년 했는데 3,000명이니까 좀 적은 숫자죠. 네, 내년부터는 제가 제 블로거 친구들에게도, 제 또 카페 친구들에게도 제 유튜브를 좀 풀어줄 생각인데, 그럼 10,000명까지는 금방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카페, 블로그, 그다음 제 스터디 모임, 제 유튜브 이 네 개를 좀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오랫동안 저와 함께했던 친구들에게 좀 페이버를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걸로 좀 폐쇄적으로 바꿔버릴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내 어떤
저의 공부 영역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적은 수지만은 좀 집중적으로 이익을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꾸는 생각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 중에서도 좀 생각을 좀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은 제가 어떤 걸 그려주면 그쪽으로 좀 많이 좀 참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오나가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3,000명 돌파했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목표는 이제 5,000명입니다. 여러분 멋진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